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잘 못한 거죠. 잘못했다. 점으로 보면 정말 이건 낙제점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막 갑작스럽게 빠르게 폭락을 해요. 그럼 우리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서킷 브레이크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해나갈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부익남TV의 부익남입니다. 오늘은 강원대학교 이현훈 교수님 모시고 최근 한국을 둘러싼 경제 상황에 대해서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오셔가지고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교수님 저번에 출연하신 이후로 뭐 지금 주식도 많이 바뀌고 또 부동산도 많이 바뀌어가지고 뭐 여쭤볼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그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이제 15대책 발표한 지 한 3주 정도 지났는데 이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생각은 이 대책 뭐 어떻게 보시는지 총평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네. 잘 못한 거죠. 잘못했다. 점으로 보면 정말 이건 낙제점에 가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일단 이번 15 대책은 지난 첫 번째 부동산 대책 6.27 대책을 더 강화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네. 거의 수요 관리 대책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을 뭐 6억에서 이제 더더욱 낮춰가지고 이제 주택 가격에 따라서 뭐 2억까지 낮춘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또 그거 말고도 여러 가지 뭐 의무적으로 뭐 거기 거주해야 된다든가 뭐 이런 등등 네. 하면서 이제 거래를 완전히 조였는데, 이거는 단기적으로는 해볼 수도 있는데 이걸 앞으로 얼마 동안 할 건지 일단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마치 이거는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너무 막 갑작스럽게 빠르게 폭락을 해요. 그럼 우리 서킷 브레이크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경우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이 서킷 브레이크를 앞으로 5년 동안 계속 해나갈 거냐.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하는 거는 반시장 정책이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결국 거래를 억제하니까 우선 아무것도 못하니까 동작 그만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마치 안정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격 안정화되어 있지도 않고, 여태까지 지금 이미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딱 5개월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서울 기준으로 볼 때 집값이 떨어진 적이 있었나요? 한 번도 없었어요. 6.27 대책 나온 다음에도 계속 집값은 오르고 있었고, 그 다음에 9.7 대책이 나온 다음에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었고, 15 대책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은 일단 확 줄어들었지만 네. 그 가운데서도 슬금슬금 집값은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동작 그만 했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사람들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집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마저도 박탈하면서 집값마저도 안정화시키지도 못하는, 정말 제가 죄송한 말씀이지만 낙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 주식으로 비유를 해주셨는데 그 서킷 브레이크도 우선 너무 급등 급락할 때 이제 잠깐 브레이크 거는 거잖아요. 걸고 나서 좀 진정해봐. 그 다음에 다시 보자. 뭐 이런 기능일 텐데, 이 부동산은 뭐 워낙 길게 호흡이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우선 멈춰놓고 5년은 안 쓰지만 뭐 몇 달 쓰고 그 사이에 뭔가 대책을 낼 테니까 좀 기다려봐. 이런 의도로 한 거 아닐까? 바로 이렇게, 이제 네.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9.7 대책은 이제 공급 대책이 나왔는데 네. 그 대책이 그야말로 이거는 너무나 긴 호흡으로 가는 네. 그러한 대책이다 보니까 이거 뭐 5년 동안 할 게 아니네 이렇게 돼버린 거고, 또 그나마 뭐 서울 그리고 또 사람들이 정말 선호하는 뭐 강남 3구라든가 아니면 마용성 지역이라든가 이런 한강벨트 지역에는 더더군다나 주택 공급이 안 되겠네, 아니면 다른 지역이라도 주로 보니까 LH가 공공주택을 많이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것도 임대주택을 위주로 한다고 하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들은 내가 소유하고 싶고 거기에서 살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니라 임대주택, 이거는 임대주택과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 매매 거래되는 그런 주택하고 경쟁 상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네. 경쟁 상품이 아닌 임대 상품을 많이 제공하겠다고 하고, 그것도 언제 할지도 모르고, 그것도 아주 중심 선호 지역도 아니고 하니까 이거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니까 다시 또 집값이 오르고 있었던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5 대책이 나왔는데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마저도 제가 볼 땐 통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말 근본적인 처방을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말씀은 정말 공급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 출연했을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른 상품하고 달리 이건 신상품이 있고 그리고 재고 상품이 있는 거예요. 재고 네.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미 살고 있는 주택, 이것이 시장에 매물로 나오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한 공급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마저도 다 지금 옥죄하고 있으니까 그야말로 반시장 정책이고, 그것이 이념적으로 나쁘다는
집값보다도 더더욱 중요한 것은 거래를 못하게 하면서 사람들이 팔고 싶어도 못 팔게 해버리니까 더더욱 집값을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은 정말 모르고 하는 거냐 알고 하는 거냐 저는 정말 궁금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신상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공장에서 신상을 당장 못 만든다면 중고 시장이라도 활성화를 시키면 우선은 사람들이 급한 대로 뭐 거래도 하고 뭐 필요 없는 사람들은 팔고 이렇게 되니 오히려 거래 활성화가 근본 대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100% 그렇게 생각하고요. 더더군다나 저는 서울에 집을 더 이상 안 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져도 집값은 안정화될 수가 있어요. 기존 주택이 매물로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만 만들어주면 그러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자꾸 집값을 과연 잡겠다고 해서 집을 더 진다고 해요. 한번 대표님이 더 잘하시잖아요. 강남에 집을 더 짓고 아니면 그린벨트 프로 더 짓고 뭐 온갖 방법을 해서 네. 계속 집을 진다고 하면 그 집값이 안정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지방에서도 다 글로 몰려오고요. 다른 서울에 있는 사람들도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아 그래 그걸 위해서 다들 또 로또 복권 당첨하는 것처럼 다들 매달리기 때문에 다시 또 집값은 더 올라가지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더군다나 서울 중심으로 인구가 더 많이 몰리고 경제가 더 많이 집중화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게는 정말 더 나쁜 상황이 계속 앞으로 더 진행될 거다, 더 확산될 거다, 심화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그 중고 시장 활성화, 그러니까 기존의 주택들을 거래를 많이 할 수 있게 그게 안 되는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주택이 일단 자기가 자산을 갖고 있으면 그에 대한 세금을 내는 것이 그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거든요. 그건 네. 우리 선진국이라면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하지 않는 나라는 사회주의 국가, 중국 같은 데가 안 하는 거죠. 자본주의 국가는 당연히 소득이 있으면 세금을 내고 자기 자산이 있으면 세금을 내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세금을 낸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부동산 관련해서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보유세가 있고 또 하나는 거래세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보유세는 너무나 낮고 거래세는 너무 높여놓으니까 그냥 갖고 있는 게 차라리 낫겠다. 괜히 팔려고 하니까 일단 양도소득세도 많이 내야 되고 내가 다시 또 옮겨가려고 하니까 또 취득세도 또 많이 내야 되고 그러니까 괜히 거래하다가 내가 많이 돈을 잃어버리니까 차라리 내가 가만히 있는 게 낫겠다. 그래봤자 별로 보유세 우리가 이제 크게 두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뭐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나뉘어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네. 뭐 굉장히 많이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낮아요. 우리나라의 재산세, 보유세가.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 이거 굳이 팔릴 이유가 없다. 다시 말씀드리면 굳이 내가 그냥 갖고 있는 것이 낫고 그러니까 남들도 당연히 더군다나 똘똘한 한 채는 계속해서 예외적으로 또 더 많이 깎아주고 또 나이가 또 많이 들면 깎아주고 온갖 이름으로 해서 계속 네. 세금을 깎아주니까 그러면 내가 굳이 내가 뭐하러 내가 팔아가 딴 데로 가느냐 그냥 오래 갖고 있을수록 세금도 더 적게 나고 나이도 더 많이 들수록 더 세금도 적게 내고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냥 갖고 있죠. 이것은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획재정부 그 공무원들께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이게 도대체 시장에 매물이 나오게 해서 집값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정책이냐 아니면 반대로 지금 집값을 슬근슬근 올라가게 하려고 하는 거냐 제가 꼭 여쭤보고 싶어요. 그렇지 않아요? 대표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의견을 내주시면 정말 좋겠어요. 저 혼자 너무 막 이렇게 정말 바위에 뭐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는 것처럼 해서 요즘에는 약간 좀 속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나 혼자까지 막 혼자 이렇게 떠들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하고 있는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정말 답은 딱 있는데 그 답을 피해서 다른 거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온갖 뭐 627, 뭐 97, 뭐 10, 15 나오면서 그러니까 이거 취임 후에 이제 5개월밖에 안 됐는데 벌써 3번이나 내놨으니까 이번 정부는 부동산에 진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말 중요한 걸 건드리지 않고 있으니까 백약이 무효다. 100번 약이 나오면 뭐해요. 정말 중요한 처방을 제대로 하고 제대로 된 약 한 번만 내놓으면 되는데 저는 한 번만 내놓으면 될 것 같아요. 저라면 정말 중요한 약 하나 딱 꺼내놓겠어요. 그거 안 꺼내놓고 자꾸 딴 거 하려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거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우리나라 이 세법 구조만 보면은 어떻게든 대출 많이 받아서 제일 내가 살 수 있는 좋은 거를 사야 돼요. 왜냐면 거래세가 너무 비싸니까 2번, 3번 사면 손해가 너무 커서 제일 좋은 거 하나 사고 버틴다. 보유세가 낮으니까. 네. 그 구조니까 거꾸로 생각하면 선호되는 동네들은 매물이 계속 줄고 비선호되는 동네들은 가격이 안 오르고 그러니까 더 막 글로 몰리고 이러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에 아까 말씀하셨던 본질은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올리는. 네. 그렇게 되면 사실 총 세수는 또 비슷할 것 같기도 한데 왜 이걸 안 하죠? 그러니까요. 이제 기본적으로 제 생각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요즘 이제 언론에서 서서히 이제 보유세를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하는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도 많은 주류 언론들은 보유세가 이미 우리나라 굉장히 높다. 그러니까 더 높이면 안 된다. 또 높여도 실질적으로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네. 제가 두 가지 다 제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어요. 네. 일단 한번 이 화면부터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중앙일보에서 보도된 거예요. 가장 최근에 15 대책 나온 다음에 요즘에 최근에 이제 보유세 높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한국 보유세가 정말 낮으냐? 네. GDP로 따지면 GDP 대비로 보유세 비중을 보니까 OECD 36개국 중에 12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보다도 오히려 높다는 거예요. GDP 대비 한 1% 정도 보유세, 그러니까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로 걷어들인 총 세수입을 네. 그것을 이제 GDP로 나누니까 한 1% 되는데 OECD 국가보다 도리어 높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러면 맞는 통계인가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왜 이게 높을까요? 이게 정말 주택 가격 대비 정말 보유세가 높아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우리나라의 소득 대비 집값이 높아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그냥 소득 대비 집값이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높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서울 주택 가격을 생각을 해보면 뉴욕보다도 거의 2배 이상 높아요. 소득 대비로. 그냥 단순하게 그 주택 가격이 아니라.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 대비로 그렇게 높은 집값이니까 세율이 낮아도 세금이 더 많이 거치는 거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비교하면 진실을, 사실을 호도하는 게 되는 거예요. 정말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는데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한 가지 이야기하는 게 GDP 대비로 이제 부동산세 전부 다 그런 보유세 플러스 네. 거래세 그것까지 포함하면 더군다나 우리나라 무려 2.67%나 된다. 그러니까 이건 OECD 평균 1.27%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바로 아까 보유세 1%하고 나머지 1.67%가 바로 거래세예요. 네. 우리나라 거래세가 너무나 높은 거예요. 네. OECD 평균은 아까 지금 0.9 거의 1 근처였잖아요. 근데 이 거래세까지 포함해봤자 1.27이니까 거래세는 거의 없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가. 네.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드린 말씀이 일단 거래세는 너무 높고 보유세는 비슷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택 가격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서 그러니까 그렇게 비교하면 안 된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다행히 실효세율을 따지는 보도 자료인데요. 네. 토지자유연구소라고 하는 데가 있다고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네. 여기에서 민간 연구소인데 OECD 국가들의 부동산 보유세 이 보유세의 실효세율을 분석했어요. 여기서 실효세율이라고 하는 것은 GDP로 나눈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주택 가치, 주택 총 가치 대비 과연 얼마나 보유세를 걷어들이느냐 이렇게 비교하니까 우리나라는 0.15%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보통 이제 주택 보유에 대해서 세금을 낼 때 그 주택 가치에 대해서 몇 퍼센트 세금 이렇게 부과하잖아요. 네네. 뭐 0.1에서 0.4 이런 식의 부과를 하는데 어제 평균적으로 우리나라는 0.15%가 되더라. 이제 이 정도면 어느 정도냐면 OECD 평균에 비해서 훨씬 낮은 거예요. OECD 평균이 0.33%니까 그거의 절반밖에 안 되는 거예요. 비슷한 게 아니라 절반밖에 안 된다는 거고 집값 대비로 따지면요. 집값 대비로 따지면 이게 맞다는 거예요. 앞서 네. 말씀드린 GDP 대비로 하면 집값이 OECD 국가 중에서 서울 기준으로 보면 단연코 1등이거든요. 뉴욕에 비교해서도 우리나라 거의 2배 비싸요. 그러니까 명목 가치로 그냥 비교하면 비슷하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뉴욕하고 비슷하게 국제 도시니까 그래도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신데 그건 잘못된 비교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거기는 우리나라보다 소득 수준도 2.5배 정도 더 네. 높은 나라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싶은데 어디 여기 보시면 실제 보유세율을 보면 실효세율을 보면 이스라엘 제일 높고 뭐 이스라엘은 예외로 하더라도 미국이 0.83% 그러니까 네. 1%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그보다 약간 낮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 말고도 뭐 영국도 0.72, 폴란드 0.71 그리고 일본도 한 0.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낮아도 굉장히 낮다는 거예요. 네. 특히 우리나라 집값이 그렇게 비싼데 이걸 너무 낮춰놓으니까 사람들이 보유하는데 부담이 없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이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가 이게 정부에서 발표한 게 아니니까 좀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그래서 정말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게 맞아? 그래서 제가 옛날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이게 뭐냐면 2021년에 나온 자료인데 이거는 어디에서 나온 자료냐면 우리나라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이건 국책연구원이에요. 이 국책연구원에서 마침 비슷하게 한번 조사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 기준으로 GDP 대비 부동산 보유세율 이렇게 비교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2010년부터 쭉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도 0.16%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전에 봤던 그 민간 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하고 거의 차이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나라가 너무 낮다. 이렇게 해서 조세재정연구원, 우리 국책연구원에서 그렇게 이미 발표를 했고요. 그때 여기 미국도 보면 한 1% 정도 되잖아요. 옆에 있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데 우리나라 너무 낮으니까 좀 실효세율을 높여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요한 이유가 최근에 어떤 언론 보도에서도 했던데 어떤 당을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뭐 국회의원들 예를 들자면 네. 국회의원 대부분이
다행히 서울에 살고 서울에 집이 있고 강남에 집이 있고 그러니까 이분들은 도대체 집값이 올라가는 게 좋은지 떨어지는 것이 좋은지 여쭤보면 당연히 오르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세금 많이 내는 게 좋으세요? 적게 내는 게 좋으세요? 당연히 속마음은 적게 내고 싶지 않을까. 이미 그러니까 보유한 사람들은 당연히 근데 대부분 다 지역구가 지방에 있는 분들도 서울에 집이 있는 거예요.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런 데다가 또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소위 고위 정책 관료들도 마찬가지로 대부분 서울 정말 주요 요충지에 다 살고 계시잖아요. 최근에 그걸 다 보도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또 언론도 마찬가지고 저처럼 교수나 의사나 뭐 판검사 이런 사람들도 대부분 다 거기에 살아요. 제 주변에서 대부분 다 거기 살고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하면 아니 이 교수는 왜 그런 얘기 뭘 하냐 이런 분도 솔직히 계세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뭐 당연히 세금 많이 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양식 있는 지식인으로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고 내 개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정말 우리 미래 세대를 위해서 정말 바른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 특히 이렇게 부익남처럼 정말 사회적으로 영향력 있는 그러한 채널에서 더더욱 그런 얘기를 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런 자료를 다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보유세를 이제 높이는 방법이 크게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체 주택 가격이 몇 %, 이렇게 정말 실효세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 말고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몇 %로 할 거냐, 이걸 뭐 80%, 뭐 90% 높일 거냐 이런 것도 있는데 최근에 좀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뭐 높였던 걸 다 낮추고 지난 정부에서 뭐 이렇게 했는데 그걸 다시 또 높이지도 않고 있어요. 현 정부에서도 어쨌든 적어도 공시가격 변동률만 좀 이렇게 조정해줘도 어느 정도 주택 보유세 수가 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도 실질적으로 이런 실효세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따라서 좀 움직인다는 거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이제 보유세 좀 전에 말씀드린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이게 합한 것을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게 도리어 떨어지고 있어요. 집값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2022년 이때 이제 하반기에 집값이 좀 떨어질만 하니까 지난번 정부 때 여러 가지 뭐 특례 보금자리론, 신생아 특례 대출 이렇게 하면서 계속 정책 자금 풀기도 하고 또 실질적으로 세율도 좀 낮춰주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공시가격도 좀 낮춰주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 부동산세가 더 줄어든 거예요. 보유세가. 그렇게 되면서 또 집값 상승 요인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현 정부 들어서도 이걸 다시 원상복귀 하려고도 안 하니까 정말 안타깝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얼마나 집값 대비로 세금을 적게 내느냐 실제 예를 들어보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선일보에 보도됐던 내용을 그냥 제가 옮겨왔는데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러 아파트 우리 대표적인 거잖아요. 뭐 제가 특별한 어떤 아파트 이렇게 뭐 지칭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서 아크로 리버파크 34평 보니까 이게 지금 실거래 가격이 지금 50억도 넘었을 텐데 이게 어쨌든 언제 기준이냐면 올해 초 기준이거든요. 그때 보니까 한 49억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이때에 보유세가 그러니까 재산세 플러스 종부세까지 해도 그래도 한 1,577만 원 내더라. 이 정도는 한 실효세율이 한 0.31% 되더라. 이건 아까 말씀드린 0.15%보다 높긴 한데 더 낮은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다른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 34평 같은 경우 0.11% 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거의 0.1에서 0.34 이 정도가 거의 대부분 보유세율이다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도 그렇다 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 제가 제 책에서도 제가 한번 직접적으로 계산도 해봤어요. 미국하고 우리나라하고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당시 환율로 300만 달러 뉴욕 맨하탄에 있는 그런 콘도 하나하고 강남에 있는 아파트 42억 원짜리를 비교를 해보면 미국은 계산해보니까 이게 한 13만 불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우리나라 돈으로 따져보니까 1억 7천만 원이에요. 우리나라는 똑같은 가치의 집값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유세율이 연간 1,700만 원밖에 내지 않더라고요.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최근에 신인철 기재부 장관, 그 부총리죠. 그분이 이것도 예도 들었잖아요. 다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매년 이게 보유세율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취득할 때 그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집값이 2배가 돼도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것이 있어요. 전 그게 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처음에 취득할 때 그때 주택가격, 시장가격으로 해서 그래가지고 세율을 높이 해주고 보유세율을 그래서 더 많이 올라가면 그건 뭐 그 사람의 투자니까 그건 내버려 두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 그 사람이 시장에 참여할 때 미리
예측이 가능하니까 훨씬 더 합리적인 그러한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생각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보유세를 좀 높이고 거래세를 좀 낮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게 이제 기본적인 세제 개편인데 이걸 안 하고 계속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억지로 수요를 억누르려고 하는 것은 서킷 브레이크를 딱 걸어놓은 건데 그게 과연 집값을 잡겠냐는 거예요. 거래량만 줄여져가 실수요자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슬금슬금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언젠가는 저거 풀어줄 거니까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은 지역이구나. 뭐 토어지 한다고 그러는데 그게 다 보면 여기 앞으로 집값이 뜰 지역이라고 가르쳐 준 것밖에 더 돼요. 그러니까 그 지방에서도 그러면 지방에 있는 집 팔고 다 올라가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되니까 그건 정말 이걸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식으로 세제 개편을 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그러니까 100번 약이 나와도 지난번 문재인 정부 때 26번 나왔는데 이번에 이재명 정부 현재까지 3번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가면 그 기록 경신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번 나와도 제가 볼 때는 이거 부동산 세제 개편 안 하면 절대 못한다.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래야 된다는 말씀이 그럼 그 기본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택 수가 아니라 그 주택의 총 주택 가격 기준 그러니까 지방에 세 채를 갖고 있어봤자 이건 10억밖에 안 되고 서울에 주택 하나 갖고 있는 것은 50억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에 한 채가 더 세금이 더 낮으면 네네.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다 우리가 얼마나 똘똘해요. 우리 한국인이.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 있는 집 다 팔고 다 서울로 오라는구나. 그러니까 당연히 올라오죠. 저 같아도 그렇게 하고 누구나 당연히 개인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고 1가구 1주택도 예외가 없다. 그걸 예외를 하면 안 되고 장기 보유도 예외하면 안 되고 고령자라고 해서 예외하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 나라가 있으면 하나라도 좀 내놔봐 주세요. OECD 국가 중에 왜 이런 식으로 해서 자꾸 시장을 교란하는지 저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사실상 예외를 두면 그때부터 가격이 왜곡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꾸 그 틈을 자꾸 이용해서 거기서 투기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부세와 뭐 재산세 이게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하나로 합하는 게 전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다만 재산세는 지금 현재 지방세고 종부세는 이제 국세가 되니까 이거 없앤다 그러면 지방에서는 또 엄청나게 반발을 하더라고요. 제가 지방 공무원 대상으로 한번 강의를 하면서 이게 얘기했던 그게 주수입이라. 그러면 이게 주수입인데 어떻게 해요? 이거는 그냥 중앙정부가 모아가지고 그걸 나눠주면 돼요. 지방 이제 교부세로 그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당장 그런 이야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런데 그러면 얼마나 높여야 되냐. 제가 볼 때는 이 보유세를 OECD 평균까지만 높여주자. 그러니까 미국처럼까지는 아니어도 아까 딱 2배 정도 됐잖아요. 우리가 0.15 거기가 한 0.3 됐으니까 한 2배 정도만 높여주자. 그것도 하루아침에 높이지 말고 기왕이면 이재명 정부 재임 기간 앞으로 5년 동안에 그 정도 높이자. 그러니까 2배로 높이려니까 매년 한 15%씩만 높여주면 돼요. 현재보다. 그럼 이제 5년이면 딱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케줄도 내가 딱 로드맵도 내가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지금 당장에 내가 2배가 안 돼도 앞으로 계속 높아지는구나. 거기에 순응해서 내가 이걸 내놓을지 아니면 살지 이렇게 다 결정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도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당장에 바로 5년 기다릴 필요도 없이 바로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좀 되지 않을까. 다만 아까 미국 예도 들었는데 아예 기존 주택은 뭐 점진적으로 그렇게 해나가되 신규 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미국식으로 2배로 한꺼번에 확 올리고 그리고 처음 거래된 그 가격 기준으로 그리고 시장 가격으로 하면 돼요. 거기에 무슨 공시 가격 뭐 몇 퍼센트 할 필요도 없어요. 일단 처음에 그 거래된 가격은 딱 명시로 나오잖아요. 그거 가지고 딱 현재보다 딱 2배 정도 높여서 하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인구 고령화가 정말 심각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주택가격이 너무나 높아서 젊은이들에게 정말 주거 공간을 제공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결혼하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동 수에 따라서는 보유세 감면하는 것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많아서가 아니라 젊고 아이를 가진 집에게 보유세를 감면해 주는 게 마치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자리는 대부분 서울 중심에 있는데 정말 일해야 될 젊은이들은 집이 없어가지고 전부 변두리로 다 밀려 나가 있고 서울 중심에 누가 살아요. 대부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거기 살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거의 코미디 같아요. 아침 되면 젊은 사람들은 그냥 다른 위성 도시에서 꾸역꾸역 지하철 타고 서울 중심으로 들어오고 나이 드신 분들은 배낭 메고 반대로 등산 가신단 말이에요. 이게 정말 코미디 아니냐는 거예요. 거꾸로 나이 드신 분들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보유한 주택을 좀 내놓고 젊은이들과 들어와서 살게 하고 그분들은 좀 시골로 가라는 것도 아니고 좀 약간 교외로 가서 좀 여유 있게 사시면 그러면 거기서 주택 가격 차익도 있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또 노후 생활도 여유 있게 하시고 얼마나 좋아요. 정말 이게 좋은 대책인데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는 어떤 당에서 하든지 간에 이렇게만 하면 제가 볼 때는 내년 6월 지방선거도 국민의 대다수 지지를 얻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에 오해가 있으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자는 얘기신 거예요. 지금 네. 뭐 오해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총액은 네. 그냥 네. 똑같이 부동산 관련 총액 있잖아요. 네. 그걸 기준으로 보면 그냥 현재와 다름이 없다. 사실 다른 게 없는 게 지금 취득세 어차피 뭐 3.5%씩 내거든요. 그럼 그게 거의 한 10년치 보유세예요. 어차피. 그러니까 네. 그걸 낮춰주고 그리고 양도세도 낮춰주고 그 대신 보유세만 높이자. 그래서 총 세입액은 똑같이 해주자. 어차피 낼 세금 똑같은데 분할 네. 납부하라 이런 그렇게 하자는 개념인 거죠. 거거든요. 근데 당장 그 세율을 높이기 좀 어려우면 네. 최소한 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라도 지금 한 어느 정도 됩니까? 한 90% 되나요? 아니요, 지금 69%. 69%요? 70%라고 치고 그러면 70%고 또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깎아주는 게 있죠. 또 깎아주는 게 또 있는데 그것도 이제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 또 다르기도 한데 그러면 한 70% 곱하기 60 하면 어떻게 돼요? 67에 40이 한 실질적으로 시장 가격이 50억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한 40%니까 어떻게 돼요? 얼마 되지 않잖아요. 네. 너무나 한 20억밖에 되지 않는 그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니까 그게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최소한 이 세율 이걸 당장에 높이지 못하더라도 우선 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예잖아요. 네. 이거 두 개는 지금 사실 국회에 통과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공시가격 현실화율 확 높여버리고 그리고 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좀 확 높여버리면 그러면 이 세율을 당장 건드리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이 세율도 실질적으로 국회에서 정말 논의해서 이 높이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효 세율이 0.15에서 적어도 2배, 0.3 정도 되면 좋겠다. 여기는 0.1에서 0.4 되니까 중간점이 0.2 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사실은 거의 0.1에 다 와 있고 똘똘한 한 채 뭐 또 장기 보유 뭐 고령자 이렇게 하면서 다 낮아져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좀 높여주면 그럼 모든 분들이 대다수가 찬성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근데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그 거래세도 낮춰준다는 걸 같이 패키지로 해야지만 이게 반발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당연히 전 100% 그렇게 하자는 말씀. 아까도 거기 네. 제가 뭐 그렇게 근데 말씀을 이제 드리지 않았나요? 걱정되는 거는 그 거래세는 그대로 두고 보유세만 올릴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제가 또 여기 큰일 나죠. 그래서 네. 개편 원칙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유세는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고 그래서 총액은 똑같다. 뭐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같은 거 막 10%대 뭐 20%대로 낮춰주겠다 하면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 문재인 네. 정부 때 그래서 보유세 높인다고 했는데 실패한 중요한 이유가 거래세를 낮추지 않았어요. 더 올렸죠. 왜 네. 그러냐? 괘씸하다. 집값 네.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민주당 정부가 그때 저는 그래서 야 이건 무식해서 그런 거냐?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냐? 아니 일부러 그런 거냐? 내가 볼 때 그냥 26번 대책이 나오는데 그때마다 저는 막 계속 가슴을 막 정말 가슴을 쳤어요. 와 또 올라가겠구나. 또 올라가겠구나. 계속 그러면서 집값이 3배 올랐잖아요. 서울 기준으로. 이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하는데 쟤는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춰주면 당연히 매물이 시장에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해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다수가 해피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당시 거래세를 낮추지 않으니까 보유세를 높여도 많이 높이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세만 잔뜩 높여놓으니까 꼼짝달싹 못하는 지금도 비슷한 거죠. 지금도 결국은 수요 관리 대책이라고 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하는데 어쨌든 최근에 그래도 정부에서 보유세 높여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구인철 그 네. 기재부 장관이 부총리죠. 그래서 미국처럼 뭐 50억짜리면 5천만 원 내면 못 버틸 거다. 이렇게 이것만 덜컹 이야기하니까 반발이 거래세 심하다. 이야기 안 하니까 참 왜 일부러 이렇게 이야기했나 싶은 생각도 네. 들어요. 어쨌든 그래서 이야기를 좀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쨌든 또 한 가지 또 이 사실 김윤덕 이제 네, 국토부 국토교통부 장관 이번도 또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가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기서도 거래세는 이야기도 안 하고 이것도 참 어이가 없는 게 일단 거래세 이야기 안 한 것도 좀 안타깝지만 명색이 주무장관인데 네. 개인적으로는 인간 개인적으로는 보유세를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면 아니 그러면 아예 그러면 자연으로 돌아가셔야 되죠. 난 그거 못하겠다. 이렇게 하고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시든지 내 장관인데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못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거죠. 어떻게 책임 있는 장관으로서 이렇게 말씀하시냐 좀 안타깝다. 어쨌든 대통령실에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알고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보유세 낮은 건 사실이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 진실을 호도하는 언론 보도가 많았어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KDI에서도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었어요. GDP 대비로 OECD 국가 보니까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가 거의 평균 이상이더라. 그러니까 높일 필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 계신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 실제 이제 주택 가치를 비교해 보면 굉장히 낮다는 말씀인데 어쨌든 대통령실에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빨리 우선 당장에 세율을 건들지 못하더라도 네. 어떻게든 공시 가격을 좀 현실화 더 하고 우선 당장 우리 행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공정시장 가액 비율 같은 거 공정시장 할인율도 가액 비율 같은 것 네. 그런 것들도 좀 더 높여주면 그렇게 한 다음에 예고를 하는 거죠. 앞으로 거래세는 낮추고 보유세는 높인다. 이렇게만 해주면 제가 볼 때는 그게 국민의 지지를 얻고
그게 바로 대다수 국민에게 정말 만족하는 그러한 부동산 대책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대로 하면은 사실 지금 비아파트, 뭐 빌라, 오피스텔 시장 막 지금 박살나 있는 거, 그다음에 지방 시장들 뭐 지금 완전 침체에 빠져 있는 것들도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될 것 같거든요. 소위 말씀하신 지금 거래세를 낮춘다는 게 이제 다주택자 규제 이게 또 해제되는 거랑 같은 얘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정치적인 해석이 막 들어가면서 왜 다주택자들 풀어주냐 뭐 이렇게 되면서 근데 못하는 저는 것 같기도 하고. 자주택자가 있어야지만 실제 임대 아파트, 임대 주택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무조건 똑같이 모든 사람이 1가구 1주택 그게 잘못된 그러한 처음부터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똘똘한 한채 현상이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집값은 더 올라가고 더 집 없는 서민 그리고 네. 또 젊은 세대가 더 주거 사다리가 끊어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 구호는 그럴듯해요. 이념은 그럴듯한데 실제 가면 도리어 그 분들이 도와주겠다고 하는 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상황이 된다는 거죠. 네, 이런 부분들도 잘 좀 반영이 돼서 해결이 좀 됐으면 싶은 마음입니다.